논어 22번째 시간으로 8일편의 22장과 23장 두 장을 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자왈 관중직이 소재인저 호괄 관중이 거모이까 왈 관시유 삼귀하며 관사 불섭하니 언득검이리요 연죽 관중 지레호이까 왈 방군이라야 수 생문이언을 관시역 수 생문하며 방군이라야 위 양군지호의 유 반점이언을 관시역 유 반점하니 관시이 지레면 숙불지레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의 그릇이 작구나. 작다가 이제 테마죠. 어떤 사람이 물었다. 관중이 검소합니까? 검소하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관씨는 삼귀를 가졌고 자기가 하는 집안일을 사람을 겸직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검소하다고 하겠느냐. 그렇다면 관중이 예를 아는 것입니까? 한나라의 임금이라야 생문을 세울 수가 있는데 관씨 또한 생문을 세웠고 한나라의 임금이라야 두 임금이 우호관계를 다질 때 반점을 두는데 관씨 또한 반점을 가지고 있으니 반점을 두고 있으니 관씨가 만약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는가. 어구 해설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릇이 작다. 우리 뭐 일상적으로 그릇이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태와 간증의 그릇 문제입니다. 근데 작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를 검소한 거를 이때는 인색하다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어마어마한 대부인 사람이 이 검소하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삼귀 고래로 논의가 분분하게 삼귀예요. 삼귀. 어떤 때는 이것을 이제 그 건축 이름으로 해서 창고 어마어마한 창고를 3개나 갖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보기도 하고 이 귀자가 시경에서는 여자가 시집가다는 뜻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세 여자를 이제 두고 있다. 그리고 뭐 세 여자를 각기 다른 곳으로 두고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자를 두었다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 세 번째는 체읍. 그러니까 봉읍. 이 삼귀라고 하는 그 큰 봉읍이 있다. 뭐 이런 것을 두기로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여하튼 그 검소하지 않다는 증거로 된 거예요. 건물 이름이건 뭐 체읍이건 여자를 두었건 삼귀를 가지고 있고 관사는 자기의 가신을 두는 거죠. 근데 가신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겸직을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을 다 겸직하다는 뜻이거든요. 일마다 다 적임자를 몇 명을 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검소하다고 볼 수가 없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의 구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까? 라는 뉘앙스로 물은 거죠.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임금이라 생문을 숫자는 동사로 있었습니다. 생문은 궁전에 들어가면 대문을 딱 들어가면 그 안에 탁 트여서 함부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담장을 이렇게 하나 세워요. 이게 딱 세우죠. 그걸 이제 생문이라고 하죠. 이게 가릴 색자예요. 가려주는 문을 딱 담장을 세우는 거죠. 나라 임금만이 세울 수 있는 건데 관씨도 또한 이 집에다가 이 생문을 세운 거죠. 그리고 또 한나라의 제후가 되어야 두 나라의 임금이 만나는데 우호관계를 다질 때 반점이라고 해서 술잔을 받치는 술잔 받침대예요. 술잔을 거기다 술잔을 따라서 받침대에 올려서 상대방한테 주면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따라서 다시 주는 거죠. 이건 임금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관씨 또한 이 반점을 가지고 그걸 쓰고서 술을 마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으니 이런 사람을 두고 관씨가 직장에서 이는 즉 만약에 관씨가 만약 예를 안다면 그 누가 예를 모른다고 하겠는가 이런
관중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 테마가 관중에 대한 비판이라고 읽으면 문제가 간단히 넘어갔는데 공자의 대답이 좀 엉뚱했어요. 관중의 그릇이 작구나 그래 놓고 대답은 예를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앞뒤가 지금 뭔가 좀 이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할 때 예도 모르고 사치를 하니 그게 바로 그릇이 작은 거라 이렇게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이 소자 문제를 좀 봐야 돼요. 그릇이 크다는 거하고 작다. 그러면 그릇이 큰 사람은 뭐냐? 일반적으로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 자신을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남을 다스리는 건데 거꾸로 된 거죠.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않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소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을. 관중은 뭐 널리 알린 춘추시대를 통틀어 제일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제나라의 대부였고 제나라 환공을 도와서 이제 패자가 되고자 만들었던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데 공자가 관중에 대해서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죠. 여기서는 관중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한 유일한 문장입니다. 유일한.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공자에서 예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관중을 경시했다고 보기엔 좀 문제가, 이건 좀 제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테마가 관중의 그런 문제였는데 이야기는 예를 모르는 것으로 종결이 됐죠. 그 사이에 틈을 독자들이 메꾸도록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독자들이 이거 읽고서 메꿔야 됩니다.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첫째, 핵심은 관중의 평가 문제예요. 글이 작건 예를 모르고 관중의 평가 문제인데 공자가 관중을 평가하는 그 방법은 자신이 갖고 있는 원칙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통설에 따른다든지 관점 문제로 접근한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관중을 평가하는데 디테일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관중에 대해서 상당히 세세한 정보를 알고 그 정보에 따라서 관중을 이거는 옳았어, 이건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평가할 때. 우리가 공자를 볼 때 관과에서는 아닐 문제, 특히 관중과 같이 큰 인물이고 후대에 영향력이 큰 사람일 때는 일관된 문제를 가지고 일도양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안별로 정보를 확실히 장악하고 그거에서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내렸다는 것. 이것이 공자가 관중을 평가한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견지해야만 공자가 사람을 평가하는 장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왜 모순되는 평가를 내느냐 라는 이의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23장입니다. 자어 노 태사 락왈 태삼 태로 읽습니다. 태사락왈 악 기 가지아니 시작에 흡여야 하야 종지에 순여야 하며 교여야 하며 역여야 하야 이성이니라. 선생님께서 노나라 태사에게 음악을 관정하는 최고의 벼슬이죠. 노나라 태사에게 음악의 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음악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궁상각 지우 오음이 모두 조화를 이루다가 그 다음에는 이어져서 자기 역할을 오음이 다 명확히 소리를 내고 환하게 소리를 드러내어서 계속 이어지다가 완성이 됩니다. 결말을 맺습니다. 이런 뉘앙스죠. 공자가 음악 연주에 대해서 음악에 대한 발언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음악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죠. 근데 해석이 어려워요. 해석을 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들어봐도 요령부두게.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이게 지금 음악이 전개하는 방식인데 연주 방식을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연주에 따른 감정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주에 따른 방식을 흡여야, 순여야, 교여야, 역여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형용한 거다라는 것 같은데 어떤 걸 형용한 대상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의견은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흡여야를 오음, 궁상각치 오음이 합쳐진 걸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다른 해석은 옛날에 고음악은 타악기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타악기로 힘차게 땅 하고 때리면 흡여야. 그 다음에 종지한데 이게 지금 흡여야, 순여야, 교여야, 역여야는 음악이 전개된 진행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종지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냐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해석도 이상해요. 음악이 시작을 했으면 끊지 않고 그렇게 해석되고 연결되지. 그럼 이 얘기는 좀 불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견은 이거를 주자 같은 이거를 방이라고 노을방자를 해석했는데 노을방이 무슨 말인지는 주석을 안 달았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서양 학자들이나 이걸 자세히 설명한 사람들에 하면 시작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니 음악이 주 테마에 들어가면 이런 뜻으로 하는 거죠. 오음이 연주가 됐다가 처음에 타악기로 시작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순여야 오음이 여기 조화를 이루는 거죠. 여기 와서 그리고 교여야는 그 오음이 낱낱이 음악을 자기 악기 기능을 발휘해서 명확하게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하든 이렇게 해석하든 어렵기는 마찬가지겠죠. 여하튼 여기서 이렇게 주목해야 될 건 해석이나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첫째,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 공자는 어머니 안씨가 이제 무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은 옛날에 악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음악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음악에 대한 이게 들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몸에 뱄던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죠. 공부까지 한 사람이니까 그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3-25에 보면 이제 또 다음 장에 음악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니까 음악에 대한 조예를 그때가 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음악이 왜 중요한가? 공자가 생각해 음악은 한 나라의 문명과 문화를 판단하는 최정상의 것입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해야만 하고 이게 정치사상과도 연결되고 사회 깊음과도 연결되고 뭐 자기의 사상을 표현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데 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화의 표시였던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공자 때 벌써 이렇게 음악을 언어화하는 작업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후대에 가서 음악이나 담론을 만들어냈는데 시초이기도 하지만 그 방식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음악에 대한 담론들이 어렵고 까다로워요.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2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